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어볼까요? 호숫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풍부한 농업자원과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세대를 거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음식을 나누고 큰 연회를 열어 마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곤 했죠. 어느 날 마을에는 한 젊은 철학자가 이사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엠마였고 그녀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샌델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강연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론과 실제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마을 주민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논할 때 우리는 단지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와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엠마는 마을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건, 즉 농작물 분배에 관한 갈등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해는 날씨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예년보다 부족했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분배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모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엠마는 이 상황을 샌델의 이론으로 풀어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리주의적 접근이 결과 측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와 전통을 간과한 체계인의 권리와 도덕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엠마는 마을의 공동체적 전통과 개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효율성보다도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엠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가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후부터 더 많은 마을 모임을 열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마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 사이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엠마의 간단한 모임은 사람들에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기회를 주었고 마을은 보다 조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우리 일상과 공동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널리 존경받는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살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최대 행복 원칙이 단순히 철학적 사고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벤담은 항상 그 원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곤 했는데 이런 그의 고민에서 비롯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벤담은 런던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경관과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했지만 커다란 문제 하나를 안고 있었다. 마을의 공공 우물이 점점 고갈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다. 주민들은 평소처럼 살기가 힘들어졌고 우물을 나누는 문제로 작은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장했다. 저기 멀리 떨어진 강에서 물을 끌어와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비용이 들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차라리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물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지만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점점 꼬여갔다. 그때 벤담이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살수록 행복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의 원칙으로 풀어보려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제레미 벤담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딜레마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행복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그렇게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벤담의 말을 들은 주민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빠르게 해결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 장기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설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결국 다 함께 비용을 나눠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동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이 이루어졌고 마을은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했고 함께 해결책을 찾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벤담은 그 마을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이 작은 마을의 경험이 공리주의가 단순한 이론에서 실제 생활에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그는 행복이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최대 행복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벤담의 원칙은 단지 철학적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벤담의 이름을 기억하며 물을 마실 때마다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변화를 되새기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모든 주민들이 해가 뜨면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가 뜨는 순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과를 시작했죠. 농부는 밭으로, 빵 굽는 이는 오븐 앞까지, 학생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정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믿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휴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과 시간 관찰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뜨면 당연히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휴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해가 뜨는 것과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뿐 그 사이의 인과적 연결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신호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흉씨, 그럼 해가 뜨는 것과 낮이 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인가요? 흉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믿지만 실제로는 그저 반복된 패턴을 추론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다른 신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몇몇 주민들은 즉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몇몇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휴미 제안에 따라 해가 뜨기 전 미리 하루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해가 뜨지 않아도 온전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미 떠나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차 이 경험을 잊어갔고 다시 해가 뜨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을 삼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하루의 시작이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휴미 말을 가끔씩 떠올리며 세상에 다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시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휴미 이야기는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자주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사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씩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죠. 해가 뜨기 전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그날도 어김없이 스스로 하루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는 지혜로 가득 찬 현자 토마라는 늙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마는 그가 다룬 모든 문제에 대해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적확한 답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에 빠질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토마는 언제나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율성과 자유를 외치며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정해진 규범과 질서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논쟁을 두고 토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날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토마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특유의 반짝이는 눈빛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연법 윤리에 대해 들려주지. 아주 오래전 신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마음속에 도덕적 나침반을 심어주셨다네. 그것은 바로 자연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이 나침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길잡이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도해주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나침반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의 의도에 합당한 삶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중 용감한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토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네. 신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자연법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셨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 그것은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선한 행위란 걸 우리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네. 마을의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선한 일이 악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상황 말입니다. 토마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답을 이어갔습니다. 자연법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나침반이라네. 그러나 때론 인간의 이성이 흐려질 때도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성을 연마하고 맑게 하여야 하네. 그리고 그러한 맑은 이성을 바탕으로
무엇이 가장 덜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을 테지. 논쟁은 통화의 설명으로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법이라는 신비로운 개념과 이성이라는 도구를 마음에 새기며 각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갈고 닦으며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각자는 스스로의 삶에서 빛을 찾게 되었고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의 조각들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엉뚱한 이야기를 웃으며 추억하곤 하지요. 이를 들은 모든 이들이 언제나 이성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떡갈나무 아래 외로운 그 무덤은 토마의 지혜를 아는 이들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 안에 있다네.